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동춘 교수입니다. 이제는 겨울이 왔다 하는 느낌이 조금씩 듭니다. 모두 그동안 잘 지내셨고 건강하셨지요? 네, 그러면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14주차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5주차까지가 이제 불과 얼마 안 남았군요. 그동안 여러분 어,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조금만 더 수고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통일 리더십의 실제 세 번째 날로 오늘은 조금 특별한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에 한국기독교학회 제49차 국제 및 국내 정기학술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한국기독교학회라고 하는 것은 국내 신학대학교의 교수님들이 회원으로 있는 학회입니다. 그래서 교단과 교파가 총망라해서 모여있는 국내 최대의 학회입니다. 이 학회가 올해는 주제가 한국전쟁 70주년 상처와 절망에서 희망을 말하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학술대회가 진행이 됐는데 이때 제가 한국기독교윤리학회에서 전쟁에 대한 추억, 광기의 역사 어디까지 왔나 라고 하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과 늘 함께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좀 더 학문적인 진도와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확장하자는 의미에서 공부를 했고 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발표한 논문을 이제 14주차 강의에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게는 가장 따끈따끈한 논문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동안도 잘 소화해 주셨기에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것이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고 믿음을 갖고 오늘 수업을 이 논문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통일 리더십의 실제와 또한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반도 근현대사의 분기점은 한국 전쟁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단지 시간의 분기점만이 아니라 민족의 분단점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는 시간의 분기점일 뿐만 아니라 민족의 분단점이다. 이 분기점이 이 시간에서 저 시간으로 넘어가는 경계선이라면 분단점은 단순히 시간이 아닌 공간에 포함된 모든 것을 갈라놓은 것이라는 거죠. 공간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 이것을 갈라놓은 것이죠. 마치 한반도에 다른 역사가 존재하는 것처럼 갈라놓은 것이죠. 이러한 분단점의 역사가 올해로 70년입니다. 이 70년의 시간 속의 갈등과 대립은 시간만큼 그 골이 깊어지고 있고 그 골의 깊이를 따라 분단의 고착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것을 풀 수 있는 해법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유는 대내외적이고 다차원적이지만 무엇보다 남남 갈등의 심각함에 있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심각함의 연원은 전쟁에 대한 추억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네. 우리의 사건인데 공동의 사건인데 모두의 사건인데
개인의 상황에 의한 체험의 차이가 전쟁에 대한 기억을 달리하고 있어요. 이 다른 기억이 충돌하고 기억의 정치화 과정을 통해 추억이 되어 충돌하고 이 충돌들이 광기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다른 기억들이 충돌해요. 모두의 사건인데 저마다 갖고 있는 또 저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억이 달라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아니지. 무슨 소리야? 그렇지. 그러면서 이 기억들이 충돌을 하죠. 그러면서 기억의 정치화 과정을 통해 또 추억들이 충돌이 되고 또 이 충돌들이 서로에게 아주 이상한 태도를 보이는 이런 관계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역사는 관계의 역사가 되어 있어요. 이러한 역사적 상황은 현재를 다시 제자리 걸음으로 만들고 이렇게 한반도의 문제는 풀리는 듯 하다가 도로 제자리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여기까지가 우리가 상식처럼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봉도의 관심은 이러한 전쟁의 추억에 대한 관계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무엇이며 그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논문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한반도의 분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도움이 될지를 찾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이 갖고 있는 목적입니다. 이 작업을 위해 미셸 푸코의 관계의 역사의 개념을 사용해 한국 전쟁에 대한 남한내의 기억들이 어떻게 현재의 기억 또는 추억이 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미셸 푸코의 관계 역사. 네, 아주 유명한 학자이고 또 유명한 개념입니다. 이렇게 미셸 푸코의 관계 역사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 나가겠습니다. 이는 푸코의 관계의 역사의 개념이 기억의 발단과 진행과 결과 그리고 관계의 역사를 푸는 즉 남남 갈등을 푸는 대책에 대해 안내해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경험적 해석에 의한 다양한 기억들이 한반도 역사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특히 관계를 보이고 있는 측의 이유와 내용 그리고 그 영향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것은 한국전쟁이 한반도의 근현대사 전개 과정에 미친 영향력을 살피는 것으로 그중 분단의 고착화를 가져온 관계의 역사를 연구의 중심으로 하되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또는 대안을 기독교 윤리적으로 찾는 것이 이번 연구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이제 이 연구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과거를 사유하면서 현재에 저항하지만 이는 현재로 되돌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가올 시대를 위한 것이고 사유는 자체의 역사를 사유하지만 이는 사유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되고 마침내 다르게 사유할 수 있기 위해서라는 미셸 푸코의 사유 방식이 기독교 윤리와의 만남에서 한국전쟁에 대한 광기를 잠재울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죠. 네. 우리가 분명히 한국전쟁은 과거예요. 그런데 과거가 오늘의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들어요.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아픈 기억 또는 아픈 추억이 현재라고 하는 것 속에 갈등을 일으키게 하므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발목을 붙잡고 있다고요. 결국 문제가 해결되는 길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잡고 있는 발목 안에 잡힌 발목이 해방되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붙잡고 있는 것을 놓게 해야 돼요. 그래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재 하고 있는 사유를 다르게 사유해야 해요. 다르게 이해해야 해요. 그런데 다르게 이해할 부분이 너무 많아요.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와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찾아낼게요. 네.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이 민족이 발전할 수 있고 이 조국이 환한 미래를 만날 수 있다고요. 네. 미래는 열려 있는데 나가지 못하는 거죠. 이것은 주관적인 입장에서 객관자의 입장으로, 자신의 시선에서 타자의 시선으로, 경험자의 경험에서 비경험자의 경험으로 희망의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까지는 한국전쟁을 경험한 사람의 입장에서 한국전쟁을 평가하고 기억하고 추억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전쟁을 치른 지 70년이 됐기 때문에 직접 당사자들은 이제 많이 돌아가시고 비경험자들이 있기에 이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한국전쟁 당사자인 자신의 입장에서 이제는 타자의 시선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됐어요. 결국 경험자의 경험에서 비경험자의 경험으로 넘어갈 때 이제 한국전쟁은 좀 더 객관적이고 타자적이고 비경험자적이고 하는 입장에서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좀 더 바람직한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네, 조금은 덜 감정적인 차원에서 말이죠. 이러한 작업을 위해 아이디어를 칼바르트와 폴틸리에게서 얻어옵니다. 네, 그 두 분에게서 아이디어, 신학적인 아이디어를 찾아와서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칼바르트와 폴틸리의 아이디어는 저희 수업 시간에 제법 다뤘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서론에 이어서 본론으로 본문으로 돌아가는데 그 챕터 중에 하나가 전쟁에 대한 추억과 관계 역사라고 하는 챕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전쟁은 아시다시피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전쟁 경험 세대, 전쟁 체험 세대는 최소 60대 후반입니다. 이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미경험 세대보다 적어지고 있다는 반증이지요. 그리고 그 기억이 추억으로 전이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기억에서 기억이 해석되고 다른 기억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수정 보완되고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기억이 조금은 덜 명확해지고 자신의 감정과 해석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기억이 추억으로 전이되는 경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억과 추억은 다른 개념으로 제가 이 논문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이 두 개가 상호 교차적으로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험 세대는 공동체이지만 경험은 개별적 또는 개인적이기에 기억은 개인적이 되고 이런 개인의 기억은
개인의 상황과 현실 안에서 이것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바 일관성을 유지하기보다는 비일관성 또는 편집된 경향을 보입니다.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또 여러 정보들을 접함에 따라 이것이 계속 자기 안에서 편집이 돼요. 네. 또 감정에 따라서 네. 계속 편집되는 경향을 보이죠. 이것은 경험 이후 70년의 시간이 만난 상황이라는 공간 또는 공간이라는 상황 안에는 개인의 경험적 기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경험적 기억이 공재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주고받게 되고 이것은 기억의 편집화가 이루어지게 하고 기억의 정치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예, 기억의 편집화 그리고 기억의 정치. 네, 기억이 자기 편리,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재편되고 이해되어지고 또 발표되는 거죠. 네. 자기 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이는 기억에서 추억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나의 기억과 너의 기억이 어느새 혼합되고 혼재되는 것으로 경험의 편집화가 진행되는 것이죠. 또한 그동안 자신의 체험이 정확하다고 확신했기에 기억했는데 복수의 체험을 만나 사회문화적 검열을 거치면서 기억의 사회적 고착화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네. 이거는 자신만의 경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경험, 복수의 경험, 또 뭐 여러 사람의 경험, 참으로 많은 경험들이 나의 경험하고 만나요. 그러면서 사회문화적 검열을 거치게 되죠. 그러면서 기억의 사회적 고착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기억의 경향성이 개인의 경험과 개인의 기억 사이의 침투의 양자를 갈라놓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는 편가르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즉 기억의 정치화가 진행되는 거예요. 편가르기. 그래서 내 편, 네 편. 네. 너희들의 기억과 우리들의 기억, 우리들의 판단과 너희들의 판단 이렇게 편가르기가 진행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재구성에 의한 기억의 정치화예요. 네. 내가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 다른 기억들을 만나면서 이제 재구성이 되는 거죠. 기존의 구성이 다른 기억들을 만나고 또 사회문화적인 검열 과정을 거치면서 재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 재구성이 한 번만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억의 정치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기억과 너의 기억이 상호 교류를 하기보다는 나의 기억이 너의 기억에 의해 재편집되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되는 경향에 의해 기억의 사회적 고착화가 될 뿐만 아니라 편가르기라는 정치화가 나타나는 거죠. 네. 내 기억 속으로 너의 기억이 들어올 수도 있고 너의 기억 속으로 내 기억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찌되었건 이러한 기억의 재편집화로 인해서 편가르기라는 정치화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 개인은 정치화의 패러다임, 이데올로기와 시각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개인의 기억이 아닌 공동의 기억이 사회적 합의가 된 것으로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에도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푸코가 주장하듯 권력에 의해 생산되는 문제인 관계망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집단이 소유한 정치 권력이나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가 아니라 관계의 망인 거예요. 관계. 그리고 권력은 거대한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 안에 권력이 있는 거예요. 네. 관계 속에 권력이 모아지는 거고
그 관계 속에서 모아진 그 권력이 상대에게 힘을 행사하는 거예요.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건 틀렸다. 아니다. 잘못됐다. 라고 하면서 모든 관계 안에 있는 권력이 덜 힘을 갖고 있는 권력을 향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주지하다시피 한국전쟁은 분단사에서 민족 분단을 가져온 비극사예요. 이것은 남북 민간인을 포함해 수백만 명의 사상자를 낸 비극사이자 남북의 생존을 위한 대부분의 시설을 파괴한 참혹사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가져온 큰 불행이자 비극은 적대감과 이념 대립이죠. 네. 나와 다르면 적이고, 그래서 대립하게 되는 거죠. 남북과는 물론 남한 안에서도 풀기 어려운 불행이 된 거예요. 특히 마지막 희망이었던 민족이라는 관계가 이제는 같은 민족이 아닌 적, 원수로 다른 민족을 대하듯 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북은 남에 대해서, 남은 북에 대해서. 이제는 적이에요. 원수예요. 예. 남과 북이 국토 분단에 이어 체제 분단으로 강화되고 결국 민족 분단으로 굳어지면서 전혀 다른 체제를 갖게 되었고, 남한에서는 반공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며 이승만 독재 체제가 확립되었지요. 북한에서는 주체 사상을 내세우며 김일성의 독재 체제가 확립되었죠. 결국 이것이 한국전쟁 이후 7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분단 고착화의 근본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고 각각의 지배 권력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하는 거죠. 네. 처음에는 국토 분단이었죠. 그러다가 체제 분단이 됐고 결국에는 민족 분단으로 굳어지게 됐죠. 그래서 3번에 걸친 분단. 그래서 3번씩이나 분단이 됐다고 하는 것. 예. 국토 분단, 체제 분단, 민족 분단. 네. 문제는 이것은 일종의 권력으로 작동하면서 관계 역사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네. 다른 이야기, 다른 기억, 다른 체험은 광기로 규정하고 푸코의 지적처럼 이것은 광기의 순환사로 억압되고 진실은 상실되는 일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나와 다른 이야기, 나와 다른 기억, 나와 다른 체험은 광기라는 거예요. 미친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옳지 않고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광기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의 역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네. 특히 이른 침묵을 강요당하고 관계의 진실은 억압당하는 거예요. 네. 너 나와 다른 이야기인데? 너 우리와 다른 기억인데? 너 왜 이렇게 체험이 달라? 이건 옳지 않아? 이건 미친 짓이야? 그렇게 규정이 되면 그때부터 조용히 해. 입담으로 그만 말해. 틀린 걸 왜 자꾸만 말해. 라고 침묵을 강요당하죠. 그러면서 이상하다라고 평가된 것은 철저하게 그 진실이 억압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이 억압을 당할 수는 있어도 망각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정치가 역사를 이길 수 없는 이유라 보는 거예요. 네. 지금은 힘 있는 것들이 진실이라고 하는 역사라고 하는 진실을 짓누르고 억압하지만 그러나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치가 역사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거죠.
한국 전쟁을 이해하지 않고 한반도 현대사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남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한국 전쟁의 흔적이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연장성상에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여전히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런데 문제는 한국 전쟁에 대한 이해와 평가로부터 한국 사회는 이견을 넘어 갈등하고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위 종북몰이는 가장 대표적인 갈등이고 충돌이에요. 예. 너 빨갱이지. 쟤 빨갱이야. 이렇게. 예. 쟤는 북한하고 친해. 북한을 좋게 이야기해. 뭐 이런 것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한국 전쟁이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에 내재화되어 갈등과 충돌의 일상화를 겪게 되었는가요? 한국 사회가 일종의 또 다른 전쟁을 치르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종전이 되지 않은 정전 상태이기 때문에 전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그러나 남한 내의 갈등은 또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념 전쟁, 네, 편가르기 전쟁, 또 다른 전쟁이 치러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앞서 설명했다시피 개인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기억이 이견과 갈등 그리고 충돌의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예로 일사후퇴 당사자인지 또 한국전쟁의 제3자인지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온 사람인지 월남했는지 남한에서 있었는지 피난을 해봤는지 전쟁통에 가족을 잃었는지의 여부 등과 같은 것에 의해 한국전쟁은 다른 판단의 태도와 함께 저마다의 평가가 이루어지죠. 그럴 수밖에요. 경험이 다른데요. 그렇죠? 네. 경험의 자리가 다른데요. 한국전쟁을 어떻게 경험했는지가 해석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결국 상이한 경험에서 시작하여 그 배후에 지배력을 갖는 기억의 상이함이 이견과 갈등 그리고 충돌의 사유가 돼요. 그러나 경험과 기억은 해석이에요. 개인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주관적인 해석일 가능성이 크죠. 사실은 객관적이지만 해석은 주관적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사실과 해석 이것이 맞아야 되는데, 네. 객관적이라든가 중립적이라는 말은 사실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도 주관적인 것을 넘어서기가 어려워요. 왜? 해석이 불가피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한국전쟁을 기억하는 저장 체제는 개인의 해석 혹은 개인이 받아들인 해석 내용을 담고 있기에 주관적인 기억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네, 개인이 해석하기도 하고 다른 해석을 이 해석들 중에 이 해석이 옳다고 생각해 보다 정확하다고 생각해 라고 해서 받아들인 해석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기억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객관적이라고 얘기해도 세상에는 객관적인 것이 없어요. 이 주관적 기억들이 상충할 경우 갈등하고 충돌하는데 이것이 한국 사회의 일상화가 되어 있고 내재화되어 재생산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재생산되는 거죠. 누군가에게 전달되고 전달받은 그 사람은 또 다른 자기의 주관적 해석을 가미하고 이게 계속 재생산되는 거죠. 확대 재생산되는 거죠. 편집 재생산되는 거죠. 특히 한국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게 재생산되고 있는 내용은 경험한 세대의 경험이고 그것의 해석이에요. 그러므로 세대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세대 내의 갈등도 재생산되고 있는 거예요. 네. 한국전쟁을 경험한 세대와 함께 살고 있는
젊은 세대. 예. 한국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와 함께 살고 있는 젊은 세대. 이 젊은 세대들 간의 갈등도 재생산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갈등 피로감을 유발시켜 분단 선호도를 높이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분단된 상태로 사는 게 좋겠어. 이렇게 분단 선호도가 높아지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젊은 세대들 안에. 사실은 하나인데 상이한 기억이 문제가 됩니다. 무엇을 경험했고 무슨 이야기를 들었느냐가 기억을 지배하기에 한국전쟁을 두고 벌어지는 논쟁은 격론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억을 지배하는 것은 해석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에 있음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한국전쟁의 발발 시기를 두고 벌이는 논쟁에서 확인할 수 있죠. 한국전쟁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일까요? 그렇다고 보는 입장은 주로 북한의 김일성에게 전쟁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 일본 부역자 출신들이 취하는 태도예요. 그러나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은 1949년부터 38선 일대에서 남북의 군대가 격렬하게 충돌한 적이 적지 않았음을 주목해요. 더욱이 미군이 이 땅에 발을 디딘 1945년 9월부터 1950년 6월 이전에 분단에 따른 갈등과 투쟁 때문에 거의 10만 명이나 죽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한국전쟁이 1950년 6월 25일 갑자기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경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가운데 북한 괴뢰군이 남침을 시작했다는 것은 일종의 역사인식을 쇠뇌당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죠. 네. 또한 1945년 9월 남쪽으로 들어온 미군은 점령군인가 해방군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을 은인으로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미군을 해방군으로 해석하죠. 그러나 미군을 해방군이자 점령군으로 이해하는 입장도 있어요. 미군과 국군이 저지른 노건리 양민 학살 사건,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미군을 해방군으로 인식하는 데서 점령군으로 인식하는 대로 바꾸게 한 사건 중 하나예요. 무엇보다도 메가더의 대리인으로 남한에 온 하지 장군이 1945년 9월 11일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기자회견을 통해 세 개의 포고문을 발표해요. 이 발표한 포고문 중 두 개의 포고문에서 스스로를 점령군으로 칭합니다. 네, 이 포고문 안에 자신들이 점령군이다 라고 발표를 해요. 이건 뭐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미군의 개입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었다고 하는 데 대해 미국의 정치학자인 글렌 페이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미국의 개입이 전쟁을 더 길게 만들었고 더 많은 사람을 죽게 했으며 미국의 개입을 정당화하거나 미화할 수 없다고 주장해요. 미국의 개입으로 인해서 전쟁이 더 길어지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미국의 개입을 정당한 것이라고 바른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렇게 글렌 페이지가 주장을 합니다. 혹시 김일성에게 전쟁과 분단의 책임을 묻는다고 해도 그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을 넘길 수 없는 것은 이승만에게도 문제가 있었고 살펴본 것처럼 미국도 문제가 있었어요. 물론 소련과 중국도 예외일 수 없어요. 한국전쟁의 책임 그리고 분단의 책임 말이죠. 그러므로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갈등의 악순환을 초래할 뿐이죠. 분단과 한국전쟁의 책임이 크든 작든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처럼 한국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한국 현대사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으로 대내적이고 다차원적인 복잡한 전쟁입니다. 복잡한 전쟁이에요. 네. 특히 남한의 경우 우편향의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이 전쟁을 정치 정략적 도구로 빈번하게 사용을 하죠. 소위 종북몰이에 악용하고 있습니다. 네. 빨갱이 몰이 그리고 좌파 몰이에 악용을 하고 있죠. 이들은 허버트 허쉬가 말한 망각과 왜곡과 부인과 조작을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적 작업을 위해 기억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거는 옳지 않은 기억이다. 그는 옳지 않은 추억이다. 라고 하는 기억의 정치를 하는 거죠. 물론 기억은 과거를 현재의 정거에 맞추어 재구성하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왜곡과 은폐가 가능해요. 그렇지만 그 반대의 일도 가능해요. 그러나 분단의 현실에서 남한의 기억 정치는 왜곡과 은폐를 통해서 정치 권력을 휘두르는데 획득하는데 주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전쟁에 대한 해석의 다의성을 일편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이것의 진실을 왜곡하고 부인하고 조작을 일삼는 기억의 정치에 맞서는 방법, 그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집단 기억이에요. Collective Memory라고 하는 집단 기억이에요. 이것은 과거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기도 하는데요. 집단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경계로 넘어서고 인간의 경계를 넘어 서로 기대고 관계하는 존재가 되게 하는 기억이 개인적 차원에서 기억되기보다는 집단적 차원에서 기억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는 것이죠. 예컨대 세월호 참사 이후 잊지 않기 위해를 넘어 저항하기 위해 집단 기억 작업을 하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의에 저항하기 위한 집단 기억으로서의 기록 작업은 기억의 정치를 이용해 악이 승리해온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작업이자 고통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집단 기억을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악의 승리로 끝나는 부정적 기억이 부정의에 대한 저항의식을 방해하기도 하지만 부정의를 정의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타인의 고통에 연대하는 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죠. 네. 그러므로 기억하는 것이 정치를 이기는 것이라면 정확한 역사적 기록과 그 기록을 정치적이 아닌 윤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록을 정치적으로 사용하려고 하기보다는 윤리적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윤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주장인 거죠. 그러므로 한국전쟁의 이해에서 정치적 이해로 치닫는 것을 윤리적 이해로 끌어당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화해 윤리를 통해서 정치를 넘어 윤리로 가게 해야 한다는 거죠.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집단 기억의 개념을 설명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네요. 네. 이번에는 한반도 사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위한 희망가라고 하는 챕터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본 대로 우리 안에는 분단과 한국전쟁에 대한 상이한 기억이 깊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문제는 이 기억이 우리 안에 또 다른 분열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확대 재생산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죠. 설명을 드렸던 바대로 전쟁 경험자들만이 아니라 전쟁 비경험자들을 통해서도 분열과 분열의 확대 재생산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세대 간의 갈등만이 아니라 세대 내의 갈등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죠. 이유는 앞에서 지적했듯이 기억의 정치화 때문입니다. 나의 기억이 너의 기억에 의해 영향을 받고 우리의 기억으로 강제되거나 나의 기억의 추억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억의 정치화인 것이죠.
그러므로 기억의 정치화는 강제하는 권력으로 작동합니다. 이렇게 한국 사회는 권력에 의해 소위 레드 컴플렉스, 북 컴플렉스, 좌파 컴플렉스가 생산되고 전승되고 있어요. 이러한 컴플렉스들이 막대한 분단 비용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남남 갈등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북한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제공하므로 남북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하면 물론이고 통일 선호가 아닌 분단 선호를 점차 높이는 부정적 역할을 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 개신교에 의해 이러한 일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데 이것에는 해방 직후 월남한 개신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심정은 이해가 가나 그러나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남한의 현재는 한국전쟁이라는 과거에 의해 포박된 상태이고 포박의 상태는 미래로 갈 기회를 포박당한 것이에요. 앞서 모두 설명해서 해드렸던 것처럼 말이죠. 분단의 현재에서 통일의 미래로 갈 기회는 과거의 포박에 의해 갈 수 없게 된 거예요. 레드 컴플렉스, 북 컴플렉스, 좌파 컴플렉스 이러한 것 등을 빌미로 과거를 포획한 반공 및 안보가 현재의 권력이 되어 미래를 겁박하는 것이죠. 예. 통일 그거 하지 않는 게 좋아. 하더라도 우리가 힘을 써서 하는 것이 좋아. 꽉 움켜쥐고 해야 돼. 이렇게 반공 및 안보 이데올로기가 그 반대편에 있는 이념들을 겁박하고 억압하는 거죠. 이것은 미셸 푸코가 지적하듯 마치 이성 중심의 사회에서 아름다움, 부, 영광, 알미, 권력이 돼요. 예. 그래서 자신들과 다른 것들을 비정상으로 치부하고 억압할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그들의 목소리를 감춰버렸어요. 예, 억압해서. 그들을 감시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처벌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네. 자주적, 평화적, 민족적 통일을 말하면 국가보안법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취급받고 억압당할 뿐만 아니라 목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감시당했어요. 처벌을 받았어요. 그러나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니 침묵을 했지만 침묵 안의 진실은 억압될 뿐 망각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푸코가 확신했던 것이에요. 예, 억압될 뿐 망각될 수 없다. 통일의 미래를 포박한 진실의 억압자들에게 우리의 진실이 침묵하고 있을 뿐 망각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하지 마, 말하지 마, 잘못된 거야. 이것은 다 사실은 잘못돼서 말하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옳기 때문에 말하지 못한 거예요. 말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 확장, 재생산하기 위해서. 예. 반공 이데올로기, 안보 이데올로기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획득하기 위해서. 진실을 억압한 거죠. 그러나 진실은 억압될 뿐 망각될 수 없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전쟁의 과거에서 벗어나 통일의 미래로 갈 수 있어야 해요. 이 일은 지금이라는 현재가 현재적 시점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푸코를 소환했기 때문에 이것의 해결점을 찾는데도 푸코의 아이디어를 빌리고자 합니다. 푸코의 분석에 의하면 광인들이, 미친 사람들은 17세기 이전 혹은 18세기 이전이 르네상스 시대만 하더라도 광인들이 갇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수용소라는 유형의 공간에도 혹은 침묵이라는 무형의 공간에도 갇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시기에 광인들, 미친 사람들은 이동 공간의 포로였어요. 광인들의 배를 타고 무리를 순례하든 아니면 어딘가 모를 곳에 와서 모를 곳으로 가는 혹은 말을 타고 방랑을 하는 이동이 광인들을 다루는 일반적 방식이었어요. 이러한 상황이 푸코가 고전주의 시대라고 부르는 17, 18세기에 이르면 이들은 수용소에 갇히게 돼요.
구빈원이 대대적으로 만들어지는데요. 광인들은 이제 불황자, 빈민, 범죄자 등과 더불어 감금이 돼요. 물론 그중 일부는 시립병원에 수용되어 치료를 받게 되지만 대부분은 도덕적인 죄악을 뒤집어쓰고 왕의 봉인장이나 치안감독관의 요청 혹은 친척이나 이웃 사람 등의 공모에 의해 갇히게 돼요. 광기는 세상의 비밀이 아니라 인간 안에 존재하는 어떤 동물성과 연관되었고 그것은 같은 인간의 수치를 야기하는 추문이 돼요. 네. 하지만 은폐되어야 할 그것은 거꾸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로 전시되기도 했는데 마치 동물처럼 혹은 사람들의 즐거움을 야기하는 추문처럼 되고 말아요. 예. 이렇게 오히려 사람들의 놀잇감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놀이개가 되고 말아요. 18세기 말을 지나면서 감금된 자들의 대대적인 석방이 행해졌지만 광인과 죄인들은 여전히 갇혀 있어야 했어요. 그러자 죄인들은 자신들이 광인과 함께 갇히는 이중의 처벌에 항의를 해요. 광인들은 그래서 죄인들과 분리되어 정신병원에 수용이 됩니다. 이때 정신병원이 생겨요. 그때부터 광기는 이성 아닌 이제 막 이성의 문턱에 도달한 그래서 어서 인간이 되어야 할 어떤 것이 되는 거예요. 아직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네. 이성이 지배되어지는 사회, 이성이 최고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회의 광기는 아직 인간이 되지 않은 어떤 존재로 취급을 받는 거예요. 진단이나 치료가 인간의 이름으로 행해지지만 광기의 비밀을 알려는 어떤 의도와는 무관하게 다만 광인들을 하나의 대상으로 삼아 정상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것만을 목표로 하는 관찰과 조처들이 집합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광기와의 대화를 위해 고문이나 처벌 등을 사용하던 방법 대신에 보상과 처벌의 체제 안에서 광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알아서 정상적으로 행동하게 하려는 조련의 기술이 나타나게 돼요. 광인의 광기를 찾기 위한 조처로서의 조련의 기술은 결국 광기를 절대 침묵 속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광인이 자신의 광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대신 광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너 가만히 있어. 네가 말하는 건 나 미친 소리야. 내가 너의 문제를 얘기할게. 내가 너의 원인을 얘기할게. 가만히 있어. 이렇게 의사가 대신 광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광인의 말은 미친놈의 말이기 때문에 들을 가치가 없고 광기를 잘하는 이성의 담지자만이 의사나 간호사만이 말할 수 있을 뿐이었던 거예요. 네가 말하는 것은 다 허튼 소리야. 미친 소리야. 정신이 온전한 이성을 가진 내가 말을 할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광기를 서술하는 모든 말들은 이제 정신의학의 용어들을 빌어야 해요. 그 용어들로 자신이 말하려 하는 한 이미 그것은 의학적 이성이 대신 말하는 광기, 그 이성 안의 광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광기는 이제 자신을 표현할 언어마저 잃어버린 것이죠. 빼앗겨버린 것이기도 하죠. 네. 광인이 자신의 광기에 대해서 말할 모든 권리와 권한을 빼앗겨버린 거죠. 언어마저 빼앗긴 거죠. 광기의 언어가, 광인의 언어가 정신의학이라고 하는 용어에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이렇게 광기의 역사에서 푸코가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절대적 침묵 속에 갇힌 광기로 하여금 말하게 함으로 이성의 권력을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죠. 즉 논리적 자명성을 통해 설득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대립물을 침묵 속에 가두고 타자화하는, 배제하고 억압하는 이성의 권력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네. 이성의 권력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이성이 권력화되어 타자를 억압하는 이 옳지 않은 부정의의 태도들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에요.
이성은 자신의 타자를 때론 수용소 안에 때론 병원 안에 혹은 거대한 침묵 속에 가두고 억압함으로써 작동한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죠. 이성을 반대하거나 이성적이지 않은 것들은 다 억압함으로 이성이 빛나게 한 거예요. 네, 이성은 자신의 대립 관계들을 전부 다 억압시킨 거예요. 또한 푸코는 광기란 이성이라는 절대적 타당성의 바깥에 있는 무엇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다르게 다루어지고 다른 관계 속에서 다른 방식으로 말했던 것임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죠. 이를 위해 푸코는 광기에 대한 네 가지 상이한 의식이 어떻게 상이한 배치를 만들면서 상이한 역사를 직조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해요. 그런데 여기서 역사란 이성이 그 타자와 다른 관계 속으로, 다른 배치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미래 시제를 갖는 희망의 이름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푸코가 탐색한 이성은 자신의 외부자를 정상성의 영역에서 배제하여 억압하고 그렇게 배제되거나 억압된 타자의 존재를 통해 자신의 자명성을 입증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네, 타자를 억압함으로 자신을 빛나게 한 게 이성인 거예요. 그렇기에 푸코가 역설적으로 던진 질문은 저기 따로 미친놈들이 없다면 이성은 자신의 정상성을 대체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물음인 거예요. 네, 미친놈으로 이성이 정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는데 만약에 저 미친놈들이 없었다면 이성은 자신이 정상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었을까? 그렇죠? 대단히 중요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 이성이 광기를 대신해서 광기에 대해 말하고 광의는 그 말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는 관계 역시 다양한 영역에서 다른 종류의 역사를 대행자들에 의해 지워지고 묻혀버린 역사를 새로이 쓰게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미셸 푸코의 작업이었던 거죠. 푸코가 광기 역사를 통해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것이 아닐까 싶어요. 오히려 이성이 미쳤다. 정상이라고 떠들어댔던 이성이 오히려 미친 거 아니야? 이게 푸코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이념의 혼재를 통해 혼란은 있었으나 한반도에도 좌익이니 우익이니 좌파니 우파니 하는 이념에 대해 자유로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해방을 전후로 한국전쟁 이전까지는 특히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해방된 청년들에 의해 이념의 주장은 그래도 자유로웠어요. 그러나 미국의 권세를 힘입은 자본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반공 친미는 권력이 되었어요. 예.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미국을 칭송하는 반공 친미는 권력이 되어서요. 민족적 통일을 고대하는 사람들을 광인 취급하고 억압하고 심지어 구속하고 그들의 말을 빼앗고 침묵을 강요하는 일을 자행한 것이죠. 통일의 대상이 남북한 모두라고 말하는 것을 금지시키고요. 북한을 통일을 위한 대화의 파트너로 상대 국가로 인정하는 태도에 대해 국가보안법으로 정죄하고요. 북한에 대해 말하고 통일의 방향을 제시하는 모든 것은 국가가 독점하는 등의 일들은 푸코가 고발한 이성과 광기의 관계의 모습과 다르지 않죠. 광기를 비정상으로 치부한 이성이 광기를 감옥 또는 정신병원에 가두고는 이성 자신의 말로만 광기를 진단하고 평가하므로 광기의 진실을 억압한 것처럼 한국 사회는 민족끼리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비정상으로 몰아갔고요. 이러한 주장을 금지시킨 상태에서 소위 빨갱이 몰이를 한 것이죠. 빨갱이라는 종북몰이는 민족끼리의 자주적 평화 통일의 진실을 왜곡 선전하였고요. 더욱이 이 왜곡을 확대 재생산했다고요.
그러니까는 민족적 통일 또는 민족 통일이라는 말은 민족주의 논쟁에 의해 좌파의 개념이 되고 말았어요. 네. 민족적 통일, 민족끼리의 통일 그러면 빨갱이다 이렇게 몰아갔다고요. 이렇게 푸코의 광기의 역사 탐구는 전쟁의 기억을 통한 대립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독교 윤리적 방법론 찾기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첫째, 절대적 침묵 속에 갇힌 억압받은 전쟁의 기억을 말하게 하므로 레드 컴플렉스, 북 컴플렉스, 좌파 컴플렉스를 앞세워 권력을 누렸던 것들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자신의 권력을 유지 확장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타자를 국가보안법 등과 같은 것에 사용해 거대한 침묵 속에 가두었다는 것을 이제는 밝혀야 돼요. 예. 확실히 그것을 드러나게 해야 되죠. 둘째, 한국전쟁에 대한 이해가 다른 것은 개인의 체험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기억이 다를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추억이 다를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다른 과거는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추억들이 다른 배치 속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미래의 시제를 갖는 희망의 이름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네. 셋째, 레드 컴플렉스, 북 컴플렉스, 좌파 컴플렉스를 앞세운 세력들이 자신의 외부자인 소위 좌파적 전쟁의 기억을 가진 이들을 정상성의 영역에서 배제하여 억압하고 그렇게 배제되거나 억압된 타자의 존재를 통해 자신의 자명성을 입증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보여주었어요. 그렇기에 역설적으로 던져야 하는 물음은 적이 따로 저 전쟁의 기억들이 없다면 이들은 자신의 정상성을 대체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물음인 거예요. 네. 다른 기억 때문에 자신이 정상이다라고 주장했던 그들에게 만약에 자신들과 다른 기억이 없었다면 무엇을 자신이 정상이라고 증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역설적인 물음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네 번째로 소위 반공친미가 친북반미를 대신해서 친목반미에 대해 말하고 친목반미는 그 말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는 관계 역시 다양한 영역에서 다른 종류의 역사를 대행자, 즉 타자를 억압하고 타자에게 침묵을 강요한 권력들에 의해 지워지고 묻혀버린 한반도 민 한국전쟁의 역사를 새로이 써야 한다는 것이죠. 네. 대행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역사가 이제는 억압받은 이들의 목소리와 함께 새로이 써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푸코를 통해서 얻게 된 아이디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이처럼 푸코를 통해 얻은 아이디어는 미래를 위한 현재를 말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현재는 과거와 연결되어 있으니 과거의 기억과의 대화가 불가피하죠. 문제는 현재가 진실을 받느냐 아니면 편집된 왜곡을 받느냐에 따른 것이에요. 현재가 무엇을 받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자명한 사실을 위해 광인으로 취급받던 진실된 기억이 침묵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강요된 침묵에서 그리고 강제된 이해에서 벗어나 추억이 아닌 기억으로 부활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어마무시한 얘기 하지 마세요. 미친 얘기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그 얘기 하세요. 그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돼야 돼요. 때로는 서로 다른 추억들이 다른 배지 속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음도 보여주어야죠. 이로써 통일은 통합의 다른 말이기도 하고 통일은 통합의 전 단계이기도 하다는 것을 누구든 이해해야 할 것이죠. 네. 이제 다가올 미래 통일을 향하여 입장 바꾸기와 입장 정리라고 하는 챕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장에서 말한 것처럼
한국전쟁의 기억 중 강요에 의해 침묵된 진실이 더 이상 대행자가 아닌 자신의 입으로 말하게 하고, 이를 통해 역사를 새로 쓰는 작업을 통해 미래 시제인 통일로 가게 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죠. 그런데 이를 위한 현재는 개인의 전쟁 경험의 기억이 복수의 기억에 의해 편집화 과정을 거쳤을 가능성과 이로 인한 비일관성을 보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복수의 경험적 기억이 공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기억들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주고받게 되고, 이것은 기억의 편집화가 이루어지게 하고 기억의 정치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 부분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에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의 기억과 너의 기억이 어느새 혼합되고 혼재되는 것으로 경험의 편집화가 진행된 것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자신의 체험이 정확하다고 확신했기에 기억했는데 복수의 체험을 만나 사회문화적 검열을 거치면서 기억의 사회적 고착화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의 면피나 무의식적 작동에 의해 기억에서 추억으로 넘어가는 것이기도 해요. 사정이 이러할진데 이 편집화되고 정치화된 전쟁의 기억이 추억이 아닌 기억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또한 통일이라는 미래를 희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역사를 새로 쓰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 작업의 객관성을 위해 주관자의 입장에서 객관자의 입장으로 침묵된 기억을 말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의 시선에서 타자의 시선으로 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경험자의 경험에서 비경험자의 경험으로 개인의 추억을 소환하여 기억을 하게 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제3자의 시선으로 전쟁을 기억할 때 더 이상 권력에 의해 편집과 왜곡이 자행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죠. 물론 문제는 있어요. 제3자가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이죠. 객관자이고 비경험자가 직접 경험을 한 당사자를 능가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어요. 최소한 근접이라도 할 수 있느냐는 강한 의심을 받죠. 그러나 이것은 역사를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이라고 본다면 해소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단수의 기억이 아닌 복수의 기억이 다른 배치 속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말아야 하죠. 이것을 위해 칼바르트의 화해론적 시각과 폴 틸리의 상관관계의 방법론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칼바르트의 신학에서 화해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그의 화해론은 좌우의 이념적 선택 요구에 흔들리지 않았고요. 어떤 정파적 선택 요구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의 신학이 특정 시점에 고정되지 않고 어떤 영역에도 고정되지 않는 미래성과 역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는 분단의 현실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에 바르트의 신학적 태도가 던지는 시사점으로 교회는 어떤 특정 상황이나 정파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비판적인 자세로 그리스도의 화해를 선포하는 것이 바람직한 신학적 태도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대립과 갈등을 넘어 그리스도의 현실이 역동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된다고 말할 수 있죠. 네, 이곳 저곳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바르트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원칙적인 공산주의자가 될 수 없듯이 원칙적인 반공주의자, 즉 자본주의자가 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공산주의 체제나 자본주의 체제도 아닌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는 교회가 어느 편에도 설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희망 안에서 두 체제의 대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일을 지시해야 하며, 그렇기에 두 이데올로기를 동시에 비판하고 더 높은 하나님 나라의 상응 형태로 양자를 지향시켜야 한다고 본 거예요. 네, 이것이냐 저것이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것과 저것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양대 세력의 대립 속에 끼어들 필요가 없어요. 바르트는 이 대립을 그리스도인들에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고 필수 불가결한 것도 아니며 진정한 것도 아니라고 보았어요. 그것은 단지 권력 투쟁일 뿐이기에 교회는 서로 싸우는 두 거인들 틈에서 복음을 가지고 오직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을 뿐인 거죠. 그는 이렇게 세계의 양대 세력인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단순히 흑백 논리에 따라 선과 악으로 빛의 천사와 어두움의 사탄으로 나누어 판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는 제3의 길, 그 자신의 길을 가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 어떤 편도 들지 않고 모든 대립 위에 초연해 있는 것, 그것이 곧 엄정한 기독교적 정치적 태도라는 것이 바르트의 입장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오직 자신의 길만을 가야 한다는 것으로 바르트에게는 오직 교회의 길, 즉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렇기에 극단적 대립을 조장하는 그 어떤 형태도 바르트는 배격한 것이죠. 여기에 바르트는 원칙적인 반공주의는 공산주의 그 자체보다 더 크나큰 악이다 라고 보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대항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들을 위하시는 분이시고 공산주의자들도 인간이기에 하나님은 공산주의자들도 위하신다 라고 한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공산주의자들에게 대항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공산주의자들을 위한다는 것이 공산주의를 위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죠. 역설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을 위하는 바로 그때에만 공산주의에 대항해서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바르트는 오로지 하나님 편에 섰고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를 위해서도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르트는 터무니없는 선전이 여기저기서 다른 사람들의 눈 속에 있는 티스 외엔 다른 어떤 것도 보지 못하게 하는 양대블록의 양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조류를 거슬러 헤엄쳐 나가라고 호소를 했고요. 실제로 바르트 자신은 오해 소지를 무릅쓰고 양 진영을 오가며 공산권의 기독교인들에게도 기독교의 복음과 신앙 고백을 갖도록 하는 일에 힘썼어요. 그렇다면 양대 체제와 이데올로기 간의 냉전 속에서 전쟁에 대한 복수의 기억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바르트의 아이디어는 우리에게 어떤 안내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특히 교회의 과제와 역할은 무엇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우선 교회는 모든 이성보다 더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해야 하며 인간성을 호소하고 세우는 일에 봉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공산주의에 대항하거나 자본주의에 대항할 것이 아니라 양자 사이로 들어가서 서로가 강구하고 있는 것을 대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양체제의 대립을 넘어서서 모든 국가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받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침묵을 강요한 기업과 침묵을 강요당한 기업의 양자 사이로 들어가 투쟁을 종식시키고 세우는 일에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는 거죠. 이게 통일 리더십인 거예요. 이는 제3자의 시각과 태도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교회의 최고의 이데올로기인 화해와 평화를 무엇보다 앞세워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주관적인 입장에서 객관자의 입장으로 자신의 시선에서 타자의 시선으로 전쟁의 기억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폴 틸리의 아이디어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폴 틸리의 상관관계의 방법은 신학의 영원한 상수인 메시지와 상황을 상호 대립시키거나 어느 한쪽만을 배타적으로 강조하지 않고 양자를 상호 연관시켜서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설명하려는 신학 방법이죠. 이것은 그의 경계선 위에서라는 자서전을 통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틸리는 어느 한쪽에 속하지 못하고 혹은 속하지 않고 일평생 경계선 위에서 학문의 길을 걸었던 그의 삶을 이 책 안에 정직하게 담고 있어요. 이 경계선 위에서라는 목차에서부터 폴 틸리가 일생 동안 어떤 갈등을 겪었는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데요. 두 기질 위에서 도시와 시골 사이에서 현실과 상상 사이에서 이론과 실제 사이에서 신학과 철학 사이에서 교회와 사회 사이에서 종교와 문화 사이에서 본국과 타국 사이에서
이 소제목들만으로도 그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양쪽의 장점을 흡수하는 중도를 지향했음을 알 수 있죠. 그는 머리글에서 자신의 신학적 성향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경계선이야말로 지식을 습득하기에 최적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제 인생의 거의 모든 지점마다 두 가지 가능성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두 가지 모두에 완전히 만족할 수도 없었고 한쪽을 위해서 다른 한쪽을 강경하게 반대하지도 못했습니다. 사유를 하려면 새로운 가능성을 기꺼이 수용해야만 하기에 경계선 위에 설 때 사고하기에 유리합니다. 제 운명과 제 일은 경계선 위에 서려는 성향과 이 성향의 긴장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신학 방법은 아래로부터의 방법과 위로부터의 방법으로 구분되어 왔어요. 여기서 아래로서의 방법은 인식 주관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물음과 상황으로부터 출발하기에 주관으로부터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 위로부터의 방법은 인식 주관과 특수한 관계를 배제한 채 신학의 영원한 대상인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기에 객관으로부터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구분 방식에 따라 일부 신학자들은 틸리의 상관관계의 방법을 아래로부터의 신학 방법으로 분류를 했어요.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틸리의 신학 방법은 위로부터의 방법이나 아래로부터의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부터의 방법과 아래로부터의 방법을 통일시키고 있는 주관, 객관, 통전적인 방법인 거예요. 주객 통전적인 방법인 거예요. 왜냐하면 틸리의 상관관계의 방법은 기본적으로 위와 아래 어느 한쪽만을 배타적으로 강조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양자를 똑같이 강조하면서도 이 양자를 상호 의존 속에서 통일시키고 있는 중재론의 방법인 거죠. 이러한 틸리의 신학 방법론은 전쟁에 참혹한 과거와 이어진 현재의 절망을 넘어 미래의 희망을 탐구하고자 하는 본 논문에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상관관계 방법론이 추구했던 바 위와 아래의 분리를 극복하고 주관과 객관의 분열과 갈등을 중재하고 화해시킨 수고인 거죠. 무엇보다 그의 중재는 양쪽의 장점을 흡수하는 중도를 지향하는 태도였다는 것이죠. 분단 세울 만큼 이 분리와 분열과 갈등의 골은 남북 갈등뿐만 아니라 남남 갈등으로도 심화되어 있죠. 여기에는 한국전쟁에 대한 상이한 기억과 시간이 지나면서 새롭게 편집된 혹은 강요된 정치적 작업에 의한 상이한 추억이 충돌하면서 빚어지는 갈등인 거죠. 이것을 틸리식으로 정리한다면 어느 한쪽의 편을 들거나 양보를 요구하는 것이 갈등을 해소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남북 어느 한쪽만을 배타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북 모두를 똑같이 강조하면서도 이 양쪽을 상호 의존 속에서 통일시키는 것이 틸리에게서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전제야 역사의 진실에 대해서 중도적 입장을 지키는 것은 화해가 아닌 정의의 문제이기에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나 기본적인 태도는 배타적인 태도가 아니라 상호 의존적 태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경험자의 경험에서 비경험자의 경험으로 가는 태도인 거예요. 이렇게 칼바르트와 폴 틸리의 신학적 태도에서 본 논문이 배우게 되는 것은 입장 바꾸기와 입장 정리라고 하는 거죠. 푸코가 분석한 것처럼 정상이라고 불리는 집단이 자신들과 다른 집단을 어떻게 배제했고 타자로 만들었는지를 면밀히 분석해 볼 때 결코 정상적인 행위가 아니었음이 분명해졌어요. 이제 침묵으로 인해 그리고 권력계 대리자 노릇에 의해 왜곡 편집된 전쟁의 기억 또는 추억을 말하게 함으로써 입장 바꾸기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미래의 희망을 위해서라는 입장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입장 바꾸기와 입장 정리. 지금까지의 입장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새롭게 입장이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국 전쟁에 대한.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빚어졌던 수많은 갈등과 다툼 그리고 긴장이 해소가 돼야 되는 거죠.
출석 체크를 하는군요. 입장 바꾸기와 입장 정리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보십시오. 네. 네. 이제 이 강의의 결론 부분으로 좀 가볼까요? NCCK, 즉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2020년 6월 17일 한국전쟁 70년 한국기독교회 평화호소문을 발표했어요. 이 호소문은 1988년 2월 29일 NCCK가 발표해서 한국 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던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의 선언, 88선언이죠. 네, 형식을 따른 것으로 본 논문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호소문의 성서적 근거를 설명하는 부분 중에 다음의 내용인데, 이것은 다가올 미래 통일을 향하여 입장 바꾸기와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본 논문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읽어볼게요. 한반도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가해자이고 동시에 피해자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화해와 평화의 길을 독점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죄에 대한 이해를 따르면 죄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죄인이라는 말은 더 이상 죄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며 결코 가해자의 죄가 피해자의 죄보다 크지 않다는 말도 아닙니다. 화해 과정 속에 참여하는 모두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해자도 변화되어야 하고 피해자도 변화되어 새로운 관계, 새로운 만남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화해는 한 번으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되는 과정입니다. 화해의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끊임없는 회심의 과정을 요구하는 것이며 동시에 끊임없는 관계의 갱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서 한반도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가해자이고 동시에 피해자라고 적시한 것은 무엇보다도 반공친미주의가 정상이라고 주장하며 70년의 권력 행사를 해온 남한의 상황에 제3자의 시각, 객관자의 시각을 제시한 것이에요. 혹시 중재를 위해 시시비비가 각각 있다고 하는 시각이 필요해서 이렇게 제3자의 시각을 동원하는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그동안 은폐되거나 베일에 가려졌던 한국전쟁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알게 된 사실에 입각한 중재이기 때문이죠. 더 이상 타자의 대언자로 자임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호소문은 독점의 옳지 않음과 모두의 변화의 촉구, 변화를 통한 새로운 관계, 새로운 만남의 기획과 화해의 반복성 및 회심의 과정성을 요청하고 제안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호소문이 반복해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모두의 변화가 필요한 때예요. 광기의 역사를 쓰는 전쟁의 기억에서 정상의 역사를 쓰는 기억의 전쟁으로 가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주관과 경험자의 입장에서 기억의 정치를 하는 분위기에서 객관과 비경험자의 입장에서 기억의 역사를 바로잡는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이를 위해 남북뿐만 아니라 남남 간의 새로운 관계와 만남이 기획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 기획과 추진에 의해서 반드시 강조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이 화해인데, 이것은 반복되어야 하는 것이고 단계별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것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이죠. 한국전쟁 이후 갈등과 반복의 지난한 세월을 우리가 보냈죠. 그리고 보내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세월을 보낸 만큼 절망에 쌓인 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절망이 끝이 아닌 것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희망을 붙잡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이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제안이기도 하고, 이 수업이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온 바이기도 해요. 네. 네, 레포트를 내드리는 시간이군요. 오늘 강의를 통해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요약 정리하시고요. 오늘 강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좀 말해 주십시오.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정리를 하게 되었는지 적어서 12월 3일 목요일 24시까지 다음에 이메일 주소로 분량은 A4 용지 1페이지 분량으로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해 주세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주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4주차 강의 어려운 부분이었지만 그동안에 제가 여러분과 이 주제를 나누면서 이 수업의 주제를 나누면서 이 과목의 주제를 나누면서 했던 얘기들이 올곧이 그 논문 안에 들어져 있다고 보아집니다. 참으로 14주차 수업까지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음번 마지막 강의를 하나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강의에서는 여러분이 지난번 수업 중에 그동안에 궁금했던 질문들 두 가지를 제출하셨는데 이제 이 질문들을 모아서 기말고사를 대신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질문들 하나하나가 다 소중합니다.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길고도 그리고 어려운 내용 소화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최선을 다해 주시는 여러분 고맙고 사랑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안녕.